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레디온에서는요,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 소식을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엔 말이죠, 지금은 수개월째 내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수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얼마 전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졌죠. 그러면서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말이죠, 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뭔지, 또 우리의 학교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대한민국의 복음화는 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가능했는데요. 네. 한국의 복음을 전하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도 헌신한 이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가 최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 포장을 받았습니다. 네네. 윌리엄스 선교사가 사망한 지 61년 만의 일입니다. 이 건국 포장을 받기 위해 윌리엄스 선교사님들의 후손이 한국을 찾았는데요. 네. 이분들은 한국이 광복을 이룬 뒤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선교사까지 파송하는 나라가 돼 정말 감사하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그 당시야말로죠,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을 찾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선교사들에게 크리스천으로서 항상 감사한 마음인데요. 윌리엄스 선교사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말이죠. 네. 윌리엄스 선교사의 한국 이름은 우리암인데요. 네. 이 우리암 선교사는 충남 공주에서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1909년에 영명학교를 세웠습니다. 네. 이후 1940년 일제에 의해서 강제 추방될 때까지 이 34년 동안 충남 지역에서 교육과 선교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네네. 이 영명학교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하자면요. 이 대한민국 내무부 장관을 지낸 조병옥 박사와 그리고 또 독립운동가이자 유관순 열사의 오빠죠, 유우석 지사를 배출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네네. 충청남도의 3.1 독립운동은 이 영명학교 교사와 또 학생들이 주도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우리암 선교사는 강제 추방된 후에도 인도의 농업학교를 설립해서 그곳에서 광복군들을 위한 영어를 가르쳤다는 증언도 남아 있습니다. 네네. 짧은 소개만 들어도 우리암 선교사님의 한국을 향한 사랑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의 아들까지 한국을 위해서 헌신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이 한국이 일제 억압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이 우리암 선교사의 강한 염원이 아들의 이름에서까지 나타나는데요. 네. 이 우리암 선교사는 첫 아들의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우광복 선생은 14살이 되던 해에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한국이 해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미 해군 군의관으로서 한국을 다시 찾아와서요.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또 우리암 선교사도 한국을 잊지 못하고 광복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미 군정 농업 고문관으로서 우리나라 교육과 또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네네. 아들의 이름까지 광복으로 지을 정도니까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늦게나마 이분의 업적이 알려지게 돼서 다행인데요. 이런 선교사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신앙으로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이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례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보통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일정 자격을 통과해야 장학금이 주어지는데요. 네. 서울 본교회가 아무 조건 없이 자기개발 지원금을 학생들에게 주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본교회는 지난해부터 방학 기간에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금을 지원하고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방학이라는 게 청년들의 다양한 경험을 쌓는 시간이기도 하죠. 네. 다른 것보다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도전들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청년들은 보통 방학 기간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벌이를 하는데, 네. 이거를 생활비로 쓰고 나면은 뭐 학원을 등록한다든지 취미 활동을 같은 하는 일들에는 이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본교회가 자기개발 지원금을 지원하기 시작을 한 건데요.
청년들이 방학 동안 하고 싶은 계획을 적어내면 교회가 심사를 거쳐서 20여 명을 선발합니다. 네. 계획서에는 취업에 관련된 강의 듣기, 취미 배우기, 여행, 운전면허 취득 이런 다양한 계획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복싱 학원을 다니거나 가족 여행을 가는 등 이 다양한 계획에 자기계발금이 쓰였습니다. 네네. 방학이 끝나면 청년들이 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마치 교회가 내 꿈을 응원하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등 이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조건 없이 받는 장학금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만큼 청년들이 더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흔치 않은 일이라 정착되는 데까지 어려움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아이디어는 조영진 담임 목사님이 냈는데요. 교회 내부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 목사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첫 번째 자기 개발금을 지원을 했고요. 청년들이 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네. 또 설마 잘못 쓰더라도 그게 청년들에게 또 좋은 경험으로 남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청년들의 반응이 좋은 것을 보고서 교인들이 헌금을 계속 내기 시작했고 지금은 목표 액수를 뛰어넘을 정도로 청년들을 향한 사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본교회는 다른 교회도 이 자기개발금을 통해서 청년들을 계속 격려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한국교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시대 청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의 사랑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유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생생한 선교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의 송하은 디렉터를 초대해서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해 있는 나라 수단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이죠. 군벌 간 충돌로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교민 28명의 철수를 위해 작전명 프라미스로 온 국민이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요. 100일이 훌쩍 지난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은 디렉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 송하은입니다. 네네. 네. 수단이라는 나라는 저는 2012년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 아프리카 땅을 밟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느낌을 압니다만 뉴스를 통해서만 본 분들은 수단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고 이태석 신부님이 활동하셨던 곳이기도 하죠.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맞습니다. 수단은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나라고요.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고 이태석 신부님이 활동한 곳은 바로 남수단입니다. 네. 남수단은 2011년에 수단 공화국으로부터 분리를 해서 독립을 했고요. 사실 이 두 나라는 애초부터 민족적,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나라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유혈 사태가 일어난 곳은 수단으로 지금까지 수단 내 분쟁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수단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네. 수단 내전은 지난 4월 15일에 시작되었고요. 수도 하르툼과 전국에서 전투가 벌어져 지금까지 총 3,000여 명이 숨을 졌고요. 네네. 또 총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쳤다고 수단 보건부로부터 발표된 바 있습니다. 네네. 하르툼을 포함한 수단 전역의 도시에는 공습과 포격, 총격전이 발생했고요. 대통령군과 국가 주요 시설, 병원, 철도 등이 공격을 받으면서 수단 정부는 실질적인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사실상 수단은 이미 극심한 기상이변, 사회 및 정치적 불안,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빈곤과 기아, 난민 사태 등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정치적인 이슈들이 또 있죠. 현지 정치인들을 주축으로 야기된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 네. 수단은 국경 지역에 더 심각한 난민 사태와 불안감
불안감을 조성했고요. 이로 인해 2022년 내내 분쟁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블루나일 주에서는요. 폭력 사태로 9만 7천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10월 서부 코르도판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2만 1,000명의 난민이 발생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하반기에는 홍수로 또 인해 최소 11만 1,000채 가정들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자연재해도 있었는데요. 네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는 또한 무려 77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수단 안에는 총 18개 지역이 있는데요. 전체 지역이 모두 다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인접 지역 안전을 찾아 국경을 넘었는데요. 수단 옆에는 이제 차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네. 거기 차드 지역으로 난민들이 넘어갔는데 그중에 90%는 여성과 어린이들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어린이들 5명 중에 1명은 지금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저희가 밝혀졌습니다. 네네. 아프리카 내에서도 정말 어렵게 사는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내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현실이 답답하고 또 안타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그 수단 난민들을 위한 그런 지원이 시급해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수단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네, 수단 난민 사태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다음으로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3번째로 가장 큰 난민 사태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실향민들은 사실 되게 처참한 폭력과 성폭력 문제들로 저희가 사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요. 그 네. 고통 가운데서 생존했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겪은 트라우마는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단 도시 알주나이다 남쪽의 마스테레이라는 마을에서 충돌과 공격으로 총상을 입었는데요. 네. 이곳은 많은 이재민을 포함한 약 8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국경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이분들은 생존하기 위해 6만여 명의 사람들이 남수단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네. 이미 남수단의 전체 인구의 3분의 2 가량인 800만여 명이 지금 기근 수준의 극심한 식량 위기 또한 겪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수단의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또 식량, 물가와 교통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식주도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난민, 국내 실향민에게 식량과 현금 지원 및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보건, 위생 서비스나 보호, 심리 지원 등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며 유혈 사태로 불타버린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저의 영적 도움과 필요가 아주 간절한 상황입니다. 네네. 사마리안 퍼스는 오래전부터 남수단에서 구호 활동을 펼쳐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네.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와 함께 도움의 손길을 더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참여 방법도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는 1993년부터 수단에서 지금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네. 여러 모양으로 저희가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수단의 그 누바 산맥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모인 이다 난민 캠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광범위한 물과 식량 또한 의료 지원을 드리기 위해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 많은 실향민들이 필요한 이제 위생 교육과 다양한 도움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마리안 퍼스는 어딜 가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현지 교회들에게 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수단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90% 정도는 이제 무슬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 또한 교회들이 타격을 입은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992년도에는 큰 교회가 하나 불탄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계기로 사마리안 퍼스는 2005년부터는 이제 교회 건설 프로젝트, 교회 개척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네네. 바로 뒤에 보이는 사진이 사실 저희가 이제 1992년도에 불타서 20년 동안 거의 이제 임시 거초, 그런 임시 공간에서 예배드린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다시 건설한 프로젝트의 현장 사진입니다. 네네. 지금까지 사마리안 퍼스는 총 512개의 교회 건설을 지원할 수가 있었고요. 네. 또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은 건물 외에도 또 필요한 것들이 많죠. 많죠. 또 이제 의자랑 또 벤치,
있는지 이러한 또한 다른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그 마을에서 운영하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네. 가장 이제 최근 이슈를 잠깐 보자면 4월 15일에 이제 내전이 발발한 이후에 사마리안 퍼스는 발빠르게 또한 필요한 구호물자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네네. 저희가 그렇게 또 이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그 DC에 항공기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식량과 물, 또 이제 위생 키트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싣고 국제본부가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를 출발해서 네. 7월 26일에 이제 수단 옆에 있는 차드에 들어가서 거기 수도인 은자메나 지역으로 바로 이제 구호 물품을 운송했습니다. 네. 저희가 총 900롤의 이제 숙소용 플라스틱과 방수포, 5,000개 이상의 태양열 램프와 텐트, 응급 식량 및 의료 물자가 포함된 긴급 구호 물자를 운송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수단은 많은 기도와 저희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단의 평화와 또 차드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실향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또 실제적인 도움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송하은 디렉터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합동조사 결과와 유족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고인은 담당 학급에서 발생한 연필 사건과 일부 문제 행동 학생들로 인해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본 현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들과 실효성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좋은 교사 운동의 공동대표이신 한성준 선생님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좋은 교사 운동 공동대표 한성준입니다. 네네. 지난달이죠.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좀 슬프고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2년차 되는 젊은 선생님이셨는데요. 네.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좀 발견이 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 언론과 또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의 증언을 좀 종합해 보면 학부모와의 관계, 또 학부모와의 소통에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던 것 같고요. 네. 학급에 그 학생들 사이에 좀 갈등이 좀 있었고 또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들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학부모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던 그런 사안입니다. 네네. 이번 안타까운 일로 교사분들의 집회와 입장문 발표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사들이 교육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예, 매주 주말마다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거리로 나오셔서 네. 절절한 외침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네. 교사로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좀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이고요. 또 교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 또 존중을 좀 지켜달라는 요청입니다. 네. 현장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요청하시는 것이 한 2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아동학대 관련된 법률이 너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네. 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이 학교 현장에 맞게 좀 개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좀 하나 있고요. 네. 또 다른 요구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대해서 학교가 공적으로 대응하는 체계가 없다. 그러니 민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달라 하는 요청들이 선생님들의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네네. 그러면 현직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들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인지 그게 또 좀 궁금한데 실제 사례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좋은 교사 운동
회원 한 선생님께서 직접 겪은 사례인데요. 네. 학급에 물건을 부수거나 또 학교 교실 밖으로 나가는 학생이 있어서 이 학생을 좀 뒤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이 사안을 두고 이제 학부모께서 아동학대로 선생님을 신고해서 선생님께서 법적인 다툼의 과정을 오래 겪어야 했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꼭 한두 분의 선생님들이 겪는 사안은 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교육언론 창의랑 함께 지난 7월에 설문을 진행했었는데요. 네. 주변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뭐 아동학대 신고나 또 학교에서의 어려움으로 휴직을 하거나 그만두신 선생님이 한 명 이상 있다라고 응답하신 선생님이 90%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께서 내 주변 동료가 휴직을 하거나 그만두는 상황을 다 같이 지금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좀 위중한 상황이라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학교하고 교육 당국에서 취하는 지원에는 어떤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이 과도한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너무 쉽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교사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정서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학부모 일부 학부모들이겠죠. 네. 그 교사를 정서학대했다라고 해서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좀 빈번해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교사는 이제 직위 해제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사는 이 법적인 다툼을 홀로 끝까지 이걸 다 혼자 감당해내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과 한계는 이런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적합성 여부, 교사의 지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주는 협의체가 필요한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 어려움은 이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대해서 교사들이 직접 노출된다는 점이에요. 교사는 공무원으로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데 네. 지금은 일과 시간 후에도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이 오고 뭐 휴일이고 계속해서 교사들이 응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안에 이런 민원에 대해서 공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이런 체계가 없는 것들이 지금 현장 교사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생활 지도함에 있어서 교사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어떠한 지도 방법으로 생활 지도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매뉴얼이 부재합니다. 네네. 최근 뉴스에 이런 걸 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뉴스를 접할 때 그럴 경우에는 어떤 그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네. 너무 가슴 아프고요, 안타깝고요. 그렇죠. 또 이게 그 한 선생님의 일이 아니고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지금 한국 교육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네. 이번 17일에 발표했었던 교육부 고시에서도 분리할 수 있다, 또 제지할 수 있다라고만 밝히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사례를 보면 네. 교사가 무전기를 차고 있고 무전을 하거나 네. 교실 안에 있는 벨을 누르면 해당 인력들이 교실로 오게 되고 그 인력들이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거나 학생들 사이를 분리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체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교사들에게는 이러한 행동,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을 때 교사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가 매뉴얼화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육에는 이런 벨이라든지 무전기라든지 또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도 없는 상태이고요. 막상 도움을 요청해도 어떤 인력이 와서 도와줘야 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사들이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 이런 것들은 말이죠. 교사 혼자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님에도 제대로 된 지원 없이 교사 혼자 떠맡고 있다는 부분이 많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하고 실효적인 지원 방안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기회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제대로 갖춰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아동학대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는 많은 법안들이 지금 발의돼 있습니다. 요 과도한 아동학대 법률의 적용을 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체계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교사가 학칙과 법령에 따라 지도했는지 잘못된 방식으로 지도했는지를 조기에 판단해 줄 수 있는 협의체가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학교 내 민원 대응 체제와 관련해서도 교육당국이 지난 14일에 시안을 좀 발표했는데요. 다행히 민원 대응팀도 만들고 해당 인력도 배치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민원 대응팀에 어떤 인력이 배치되는 것인지 또 민원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예산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 안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실시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민원 대응과 관련돼서 예산, 또 인력, 또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담은 최종안이 좀 나와줘야 학교에 좀 어려움이 좀 해소될 수 있겠다 보고요. 또 생활지도 관련해서도 17일에 교육부가 고시를 발표했는데요. 네네. 제일 중요한 건 그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에 대한 물리적인 제지 그리고 분리 이런 조치가 제일 중요한 조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분리하거나 물리적으로 제지하게 될 때 어떠한 절차를 따라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 가이드를 좀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또 교사는 생활지도를 학칙에 따라 또 법령에 따라 지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학칙을 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들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많이 좀 만들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쉬운 일들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 수업과 생활 지도에 전념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얘기가 조금씩 나오긴 했습니다만.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일은 학생을 만나고 학생을 지도하는 일인데요. 네. 지금 한국의 교육 제도 안에서는 교사가 감당해야 될 행정적인 업무 처리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또 입시 경쟁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교사로서 학생을 1대1로 만나고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라기보다는 입시에 관련된 도움을 주는 존재 정도로 좀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교육의 본질에 맞게 교사의 역할을 좀 재규정하는 일들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무엇보다 교사가 어떠한 권한과 방법을 가지고 수업해야 하는지 네. 또 생활지도해야 하는지가 예전에는 교사의 지도는 어느 정도 다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회에서는 그렇게 용인될 수 있는 사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사의 가능한 지도 방법들을 좀 명문화하는 것들이 지금 시대에서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조응사운동 선생님들에게 네. 생활지도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라고 물었는데 많은 선생님께서 학생 분리 조치를 원하셨어요. 이 학생들이 교사의 교육권도 침해하고 무엇보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좀 분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좀 많이 내주셨는데요. 네. 실은 이렇게 교사가 학생 보고 이제 다른 교실로 이동하세요라고 말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는 학생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실로 이동할 것을 교사가 요구하고 물리적으로 제지할 때 이 상황에서 실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이 상황에서 대부분 아동학대와 관련된 시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좀 절차들이 좀 마련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좋은 교사 운동에서는 이렇게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과도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이들 학생들은 좀 병리적인 요인들도 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교사의 지도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들 학생들이 누구인지 또 이들 학생들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교육 당국이 파악해야 하는데 네. 지금 현재는 이들 학생들에 대한 개념도 없고 또 실태 파악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지원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 학생들이 대부분 교육활동 침해나 합격풍 문제와 계속 연결되기 십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이런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에 대한 실태 파악, 또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의 지도체계, 학교에서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과 교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 매뉴얼 보급,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생각과 그리고 행동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말씀 부탁합니다. 소이초 사건으로 학교가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네. 원래 가르치고 배운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학교는 배운다는 것이 기쁨이 되기보다는 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생님들께 많이 지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의 공교육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교육 현장이 바로 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전해지고 또 교사들이 소신을 가지고 교육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많은 힘과 노력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뜻을 펼치지 못하고 교단을 떠나신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어려운 말씀 전해주신 좋은 교사 운동의 공동대표 한성준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